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대표와의 경쟁에서 단일 후보로 결정된 이후 안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까지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반문 진영을 형성한 오세훈 후보에 맞서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각종 방송에 출연하면서 오세훈 후보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문제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재보선 선거 판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두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두 후보 측은 어떤 답을 내놓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됐는데 지금 정청래 의원님 SNS에 글 올리셨습니다. 내 예측대로 됐다라고 쓰셨는데 지금 뭘 말하시는 거죠? 안철수 출마 선언 때 출마 선언은 하되 완주하지는 못할 것 같다. 네. 왜? 안철수의 지지층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엎여 있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로 쏠림 현상이 있을 거다. 그리고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 작전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뽑힌 사람이 단일 후보로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당 후보이면서 국민의당 후보라고 말하지 못하고 단일 후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출마 같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완주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된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워낙에 SNS에 글 쓰시고 내 예언대로 되는지 보자 이걸 굉장히 자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확률이 50%니까 뭐 그렇게 예언력이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번 그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이 정말 우리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본 가장 아름다운 경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두 후보 모두 서로 비방하지 않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칭송하면서 좋은 이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012년도에도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있었는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그런 치졸한 모습을 보인 것에 비해서는 이번 단일화가 굉장히 대비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사실 서울시장 경선의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불을 지핀 사람은 안철수 후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세훈 후보가 역전에 역적을 거듭해가지고 소위 말해 스토리 있는 이제 후보가 됐고요. 안철수 후보는 예상과는 달리 우리 뭐 정채훈 의원님은 우리 당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절대 돕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깨끗하게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까지 와서 그것도 국민의힘 상징적인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와서 적극적으로 야권 승리를 위해서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새로운 정치의 어떤 전기를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존경을 보여줬고 또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준 쾌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사실은 이제 단일화 효과입니다. 숫자상으로 보면은 두 사람의 지지도를 합한 그 효과를 보면 굉장히 좋을 텐데 단일화 이후에 얼마나 안철수 대표가 도와주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오늘 그 국민의힘 회의에 안철수 대표도 참석을 했고요. 금태섭 전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잠깐 모습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단일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 약속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야권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서울 시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존중하며 받아들이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 제가 도움이 되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집권 세력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편가르기를 해서 싸우는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정치를 회복하는 첫 단추를 낀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열심히 해나간다면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고 정상적인 정치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철수 대표 제가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과연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는데 안철수 대표가 유세차에 올라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올라가죠. 올라갈 거로 보세요. 예,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주창했을 때 민주당 인사들은 안철수가 또 철수할 것이다. 단일화를 안 할 것이다. 만약 자기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 돕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만을 많이 했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단일화에 승복을 하고 오늘 우리 의총에 와서도 문재인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반드시 서울시장직을 탈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일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약속도 저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조금 전에 우리 금태섭 전 의원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돕겠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안철수, 금태섭 이 두 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였고 또 민주당 소속 인사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한다는 것은 결국 중도로서 의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 국민의힘에게는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 두 분 보니까 탈당자 클럽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이당저당 옮겨다니는 철새 정치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불신과 정치 냉소를 불러오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모양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요, 이제 단일화 쇼는 끝났습니다. 단일화 쇼를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안철수, 오세훈 그리고 박영선 항상 이렇게 2대1 게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박영선, 오세훈 이렇게 1대1 구도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열심히는 하겠죠. 그리고 저는 유세차도 오를 거라고 봅니다. 오를 거로 보세요. 예, 제가 안 오른다고 하면 또 오를 거니까. 예, 그래서 오르긴 하는데 세 살 버릇 80까지 간다고요. 2012년 단일화 때도 그냥 미국 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이나 오세훈 후보가 기대하는 대로 그 정도로 열심히 해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화 쇼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후보 오세훈, 박영선, 오세훈 이렇게 1대1 인물 구도로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는 후보의 인물, 그다음에 호감도, 정책 능력, 도덕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1대1로 맞붙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도우미를 자처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다지 큰 관심을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단일화 패배 후유증이 하루하루 생각할수록 차곡차곡 안철수의 가슴 속에 쌓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때 뭐 이제 정책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제 박영선 후보 2030 청년 선대위 출범을 시켰고요. 또 오늘은 노인 복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세대별로 지금 공략하는 그런 모습인데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거에 맞서서 이렇게 세대를 공략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안철수가 뭘 하겠다는지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돼서 뭘 하겠다는지 사실상 있었습니까? 언론은 온통 단일화 쇼였죠. 근데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의 25개 구를 거의 다 지금 다녔습니다. 그리고 동별 공약까지 다 내세웠고요. 그리고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서울시장을 무릎 꿇고 사퇴한 것이 무상급식 반대이지 않았습니까? 네.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차별하는 그 차별급식 이거는 이제 반대하다가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됐는데 박영선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 등 오세훈 후보로서는 할 수 없는 매우 껄끄러운 그런 공약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속으로 지금 다 냈고요. 그리고 많은 서울 시민들에게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지만 지금 잔잔하게 스며들었다. 이미 두 사람이 단일화 쇼할 때. 그래서 언론의 포탈에는 오세훈, 안철수의 온통 단일화 뉴스였지만 실제로 밑바닥은 박영선의 그런 공약들이 잘 파고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당 후보가 뭐 전혀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알려지지 않았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은 오세훈, 나경원 TV 토론 여러 차례 TV 토론을 통해서
또 안철수와의 TV 토론을 통해서 자신이 서울시정을 책임졌을 때 어떻게 서울시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아주 충분하고도 진지한 정책을 다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 정부가 가장 못한 것이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자기가 시작이 되면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방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물론 정책과 비전의 대결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심판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 네. 국민들은 또 유권자들은 그 점에 좀 더 주안점을 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사실 잘 드러나지 않은 건 워낙에 언론에 이제 단일화 이슈가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있을 거고요. 자, 이 두 여야 후보 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MB를 똑 닮은 후보가 돼서 좀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 후보는 아직도 그 아이들의 밥그릇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편적 그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시민을 차별하는 시장이죠. LH 사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역사를 반드시 이번에 끊고 가야 되고 청소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 있게 박영선이다. 박영선 후보께 촉구합니다. 흑색선전, 혼탁선거, 금권선거, 관권선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불법, 탈법, 편법 선거를 즉각 중지하고 패배하더라도 떳떳한 패배자로 남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저는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아바타인가? 라고 박영선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두 후보가 이제 토론회 같은 데 나오면 정책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언론 통해서도 이제 많이 부각되는 부분은 그동안 이제 단일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내곡동 땅 관련해서 의혹 제기를 민주당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곡동 땅 의혹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동산 이슈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LH 사건 같은 경우는 중하위 공무원들이 그런 짓을 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는 본인들이 해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부동산을 통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후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문제를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오세훈 후보가 흑색 선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자체가 저는 흑석 후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해명 자체가요. 국민들의 분노를 더 일으키고 있는데 나는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몰랐다. 오히려 손해봤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거 허가 난 거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 그리고 오세훈 시장 때 이 보상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36억 5천이나. 그래서 국민들이 허탈감과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것은 거의 불로소득, 땅 장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본인들 두 사람은 네오 엘박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 내곡동 땅 오세훈 LCT 박. 그러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렸어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아닐 수 있죠. 그러면 시세 차익을 올린 만큼은 저는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자세다.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곡동 땅 얘기는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박영선 후보가 얘기할 때 그 무상급식 얘기를 했는데 무상급식이 어떻게 보면 오세훈 후보한테는 조금 약한 연결고리인 것처럼도 보여요. 그러면서 MB 아바타라는 프레임도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우리 박영선 후보나 민주당은 말로는 미래 정책, 비전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네거티브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거티브 공격이다. 예. 그만큼 이제 판세가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저는 반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뭐 오세훈 후보가 이미 본인의 입장 발표를 다 했고요. 네. 그런데 MB 아바타라는 것이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언제 때 대통령입니까? 그걸 갖고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를 프레임을 씌운다. 수법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민들과 서울 시민이 있겠습니까? MB는 MB고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인 거예요. 그런데 MB와 오세훈을 동일시해가지고 MB의 어떤 부정적 측면을 이용해서 선거 판세를 바꿔보겠다.
이거는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 이렇게 종합해 보면 뭐 한 곳만이 아닙니다. 복수의 여론조사를 이렇게 봤을 때 민주당한테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 그 국정수행 평가도 지금 최근 들어서 30%대로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LH 사태도 있고 악재가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그 원로들이 당의 원로인 이해찬 전 대표가 등판을 해서 선거 거의 이긴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게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임종석 전 실장은 갑자기 SNS에 글을 올렸는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또 소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말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원로든지 아니면은 어떤 대선 후보군이라든지 지금 박영선 후보를 제대로 돕고는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의 핵심은 이겁니다. 95년 박찬종, 조순 이렇게 붙었을 때 처음에는 40대 20으로 하프 게임, 더블 스코어였는데 네. 박찬종 후보가 유신을 찬양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안 했다고 그랬다 나중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서 선거판이 뒤집혀졌다. 라는 예를 든 거예요. 이해찬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내곡동 땅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확실하게 거짓말로 드러날 경우는 그때처럼 선거판이 뒤집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선거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썼겠죠. 근데 어쨌든 최종 판단은 후보가 했을 때 이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제를 부탁하면 자제를 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의 등판은 저 국민의힘 우선 우선 이제 어떤가요?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내곡동 땅에 대해서 지금 네거티브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먼저 팩트 체크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내곡동 땅은 1970년에 오세훈 후보의 부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상속받은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몇십 년이 흐른 후에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2배로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론이 악화가 되니까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국민주택을 만들겠다. 이게 노무현 정부의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난 겁니다. 근데 그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주택보다는 보금자리 주택이 좋겠다.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만 이게 분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 결국은 그 오세훈 후보 처의 내곡동 땅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주택 자리로 만들겠다고 결정한 거는 노무현 정부예요. 그것이 나중에 MB정부에서 실행이 됐을 뿐입니다. 이걸 갖고 무슨 투기니 무슨 차익을 얻었느냐 하면서 네거티브 공세를 펴는데 이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팩트도 아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부동산 3종 세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두 번째 LH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땅 투기. 세 번째는 공시지가, 기준시가의 상승으로 인한 세금 폭탄입니다. 이 세금 폭탄이 지금은 현실화 안 돼 있지만은 내년 5월, 6월 1년 두 차례 재산세 나고 종부세 나오잖아요. 이때쯤 되면 아마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올해 국민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큰 문제가 돼도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번 서울시장 사건 왜 열립니까?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는 형식적인 아마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임종석 뭐 이런 분들이 계속 박원순 후보 칭송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 박영선의 당선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팩트체크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자제해달라고 그러는데 임종석이 계속 얘기해요. 임종석 전 실장이. 이건 결국 뭐냐? 이게 민주당 내의 분열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포기했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자, 말씀을 길게 하셨으니까 짧게 한마디 듣고 제가 다음으로 예, 넘어갈게요. 했는데 제 2배를 하시네. 이 내곡동 이 부분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을 하려다가 환경부 등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것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이름을 바꿨어요.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 이거 왜 그러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노무현 정부에서 예, 노무현 정부에서 그랬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은요. 환경부의 반대를 해도 그냥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때 이것이 실제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보상을 받은 것도 오세훈 시장 때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셀프 보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36억 5천만 원은 그 이전에 그린벨트 때보다는 엄청나게 시세 차익을 누렸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36억 5천 정도 받았으면 한 30억 정도는 기부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땅의 위치와 존재를 몰랐다고 그러는데 그럼 공직자 선거 때 그 땅 재산 신고한 것은 부인 땅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본인 재산에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해놓고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이 그걸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답변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예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못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2배 폭등했잖아요. 그럼 언론 시세 차익 우리 정청래 후보 기부하시겠습니까? 보상을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아니 그건 보상을 이미 받은 돈이잖아요. 지금은 무급 같은 판매하는 이런 게 논리라니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팔게 되면 기부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열띠게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하는 것만큼이나 실제 후보들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검증 과정에서 고소고발전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 상황 잠깐 보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의 고소고발, 상대 후보의 부동산 문제가 타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합니다. 시장이 직접 현장 실차까지 하고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을 정조준한 민주당, 반면 오세훈 후보는 몰랐다는 입장이고요. 그 땅의 존재 자체가 제 머릿속에 없었다. 국민의힘은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를 겨냥합니다. 차라리 서쪽으로 가면 메이지 신공이 보이고 북쪽으로 가면 야스쿠니 신사가 보이는 일본의 고급 아파트를 샀으면 차라리 이런 투기 의혹은 안 받을 거다. 야당 인사들을 검찰에 고소한 박영선 후보, 다음과 같은 해명을 국정원 내놓죠. 직원이 저희를 사찰을 했었고 압수수색 제 남편 회사에 압수수색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제 남편이 그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서 네, 부산으로 가볼까요? 오늘도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공세에 고삐를 줍니다. LCT 로얄층 두 채를 소유한 과정, 아들 회사가 LCT의 미술품을 납품하는 과정, 배우자 조연 씨와 딸이 직접 홍대에 가서 청탁한 상세한 증언이 믿음기 한 채 숨겨놓은 고급 별장, 이 모든 것들을 고발하시겠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혹 백화점이라면서 공세를 펴는 여당과 근거 없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박형준 후보 측. 이 집이 팔리지 않아서 어머니가 그 집을 인수하게 지부정 청탁이 있었다. 둘 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야비한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하에 엄정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자, 재보궐선거는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폭로와 반박이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민주당이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을 제기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문제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도쿄 아파트를 미처분한 사실을 가지고서 지금 집중 공세를 벌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 전범 기업이 분양한 아파트다라고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 고소 고발을 정치권에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도 내곡동 해명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허가 나서 마치 셀프 보상 받은 것처럼 했는데 그거는 혼선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전준호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을 그걸 가지고 고소했는데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본인이 또 그리고 해명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고소를 취하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지난 그 일본과의 무역 전쟁 때 우리는 일본에 가지도 맙시다, 사지도 맙시다, 뭐 팔지도 맙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때 국민의힘은 어떤 태도였는지 한번 살펴보길 바라고 그리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쉽게 합의를 해주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전범기업에 대해서 사법농단이 일어났을 때 당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어땠는지 그걸 살펴보면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를 재개하자는 것은 과연 이번 선거를 그럼 한일전으로 끌고 가자는 건지 국민의힘은 왜 자꾸 저렇게 불리한 이슈를 가져가는지는 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영선 후보는 알다시피 BBK 저격수입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이 덮었죠. BBK 진실이 드러나서 MB는 지금 감옥까지 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BBK 저격수에 대한 이 박영선 후보의 남편 사무실까지 검찰이 내사하고 압수수색해서 여기서 직장을 다닐 수 없어서 일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한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헛발질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내곡동 땅에 대해서는 이미 10년 전에 오세훈, 한명숙 서울시장 선거 때 이미 이슈가 됐다가 검증이 되고 다 해소가 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말 실수가 있을 거고 말이 꼬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공공 택지로 지정 계획을 이미 제출이 된 거예요. 그때 2004년도에.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정부가 바뀐 후에 이것이 이제 해제가 됐다. 보금자리 주택으로 편입됐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무슨 관여를 하거나 자기가 폭리를 취하고 또 여기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남용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팩트이기 때문에 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원래 우리 당이 네거티브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당은 진짜 점잖게 선거 치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신동근 최고위원이 LCT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박청준 후보를 공격하면서 대마도뷰라 그랬어요. 마치 일본을 바라보고 일본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인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카드. 그러다 보는데 이 박영선 후보는 도쿄 한복판에 아카사카인가 하는 그 아주 중심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토착해고하면서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일본하고 거래하거나 일본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은 이 정부에서 장관을 했던 사람이 그때 진작 팔았어야죠. 근데 팔지도 않고 팔았다 그랬어요. 팔았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등기부 때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또 박영선 후보가 아직 잔금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거티브를 시작한 것이 민주당이고 그래서 대마도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니는 일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착이고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도쿄 한복판에 아파트를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SNS를 한번 보세요. 우리 젊은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마도뷰라는 LCT 아파트를 갖고 먼저 건드린 민주당이 오히려 화를 자초했다 이렇게 봅니다. 말 나온 김에 LCT로 좀 그럼 넘어가 볼게요. 예. 박형준 후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하고 있는데 자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LCT에 납품한 18억 원짜리 조형물이 부인 아들 회사 관계에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이거 말고 또 최근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그게 아니라 LCT와 관련된 모든 공공 조형물이 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혜 분양 의혹 말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장을 하려면은 육가 원칙에 의해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제시도 없이 박청준 의원 아들인데 박청준 의원 아들이 아니고 정확하게 박청준 후보는 재혼 가정이에요. 박청준 후보 배우자의 아들이죠. 네. 성이 달라요. 그리고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거가 좋아요. 설사 아들을 칩시다. 그런데 근거 제시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아니면 말고식의 근거다. 제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LCT 문제는 제가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통 투자 이민, 외국인들이 뭐 건물이나 땅을 살 때는 지구를 선정합니다. LCT 건물 자체가 지정이 됐어요. 여기에 뭐가 특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여러 사람이 구속되거나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시에 덮여졌어요. 그래서 다시 문제가 거론된 것은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왜 공교롭게 하필이면 2015년 10월 28일 날 노얄층인 1703호, 1803호 바로 아래 위층에 적어도 그때 프리미엄 값이 2억에서 4억 정도 하는데 700만 원, 500만 원으로 이것을 받았을까? 그리고 왜 아들은 엄마한테 팔았을까? 그리고 프리미엄 1억을 받고 아들과 엄마가 거래를 했죠. 이런 부분이 석연치 않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LCT와 관계가 없다고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LCT 앞에 있는 조형물이 박형준 의원의 두 번째 부인 그 조연 화랑과 관계가 있더라. 거기서 납품했다더라. 이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제기를 했으면 본인이 해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홍익대 이제 김승현 교수가 이제 계속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교육이에요. 그래서 홍익대에 혹시 입학한 적도 없다고 박형준 후보가 얘기를 하니 입학을 한 근거가 있는지 혹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요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간단해요. 그럼 우리 딸이 2008년도에 송대 입시에 지원했는지를 확인해달라. 없으면 그걸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3자한테는 안 준다고 그러니 박형준 후보가 직접 홍대에서 그것은 제시해서 클리어하게 하면 될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 홍대 얘기만 답해 주시죠. 아니 홍대 시험을 친 적도 없는데 자료 요구한도 무슨 자료가 나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없는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들어보세요. 이름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이 김승현 교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을 고비 젊었을 때 5번 넘기면서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김승현 교수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 김승현 우리 후보 박형준 후보 부인의 딸이 홍대 시험을 볼 때 죄 특례 입학 시험을 봤다 그래요. 주장을 해요. 근데 죄 특례 입학은 상사 주재원이거나 애교관 자녀들이 보는 시험이에요. 네. 근데 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 특례 입학 시험을 봅니까? 그러니까 이 주장 자체로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갖고 계속해서 정치 공세를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특례 입학 대상도 아닌 딸을 보고 제 특례 입학 시험을 봤다 그러니 이거를 얼마나 환장할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건 문제가 많은 것이고요. 오히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재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열리게 돼 있었잖아요. 어제 열리게 돼 있었는데 이 재판기를 연기를 했어요. 선거 이후로 이 재판이 열리면은 그 성추행 사실이 낱낱이 다 공개가 되고 그것이 김영춘 후보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이걸 연기를 해가지고 재판부가 또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누구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사이 정재성 변호사라고. 네, 마무리해 주시죠. 그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이에요. 김영춘 후보에. 그래서 공동선대위원장부터 연기해준 재판부를 그럼 비판하세요. 공동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거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친다 이거예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워낙에 양쪽이 열띠게 지금 공방을 벌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계속 토론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 이후도 굉장히 관심이 큰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 관심이 많아요. 본인 말로는 자기는 이제 할 수 있는 90%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은 광주를 갔습니다. 지금 재보선 때문에 한창 바빠야 될 시기에 재보선 이후까지도 보는 그런 행보로 보시는지요?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으신 이후에 중도로서 의원 확장, 그다음에 우리 당이 그동안 소통이 부족한 호남으로서의 동행 이것을 강조하면서 실제 5.18 묘지 가서 무릎 꿇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의 호남에 대한 구애, 호남과의 소통은 지속적으로 돼야 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보선과 상관없이 갔다? 아니, 재보선과 관련이 있죠. 왜? 서울에도 호남 출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남, 광주를 방문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90%는 했고 오세훈 선거까지 10% 한다. 그럼 100% 다 했다는 얘기예요. 네. 당을 떠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 당 저 당 어차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요 당이다. 또 그 당을 찾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을 떠날 것 같다. 이런 저는 예감이 들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과의 만남이 그 보궐선거 이후에 진행이 되면서 저는 계속 처음부터 계속 주장을 했는데 본인의 대선 행보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짐작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봤듯이 빨간 넥타이를 맨 안철수 대표도 있고요. 그리고 야권 단일화 이끌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윤석열 전 총장까지 지켜봐야 될 범야권 인물들의 행보가 굉장히 많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